백악관 87분의 공백. 한미 정상회담 중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지 않은 시간. 그 시간 동안 트럼프는 단독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위대한 부활이다. 세계는 환호했죠.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강화하며 통제권은 미국이 쥐었다.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반대였습니다. 그날 부활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통제하려던 그 순간 한국은 50년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 8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미국은 승리를 감추려 했을까? 지금 세계 질서를 뒤집은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 하버드 국제안보학 석사 교수입니다. 30년간 미국 외교 문서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공백은 처음이었죠. 87분. 백악관이 발표한 모든 회담 기록 중 단 하나, 오직 한국 회담만 보도 자료가 사라진 시간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동생 리처드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던 그는 늘 한국 이야기를 했죠. 형, 저 나라는 달라요. 세계를 바꿀 겁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바꾸겠어요. 하지만 동생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리처드는 한국에서 돌아온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노트에는 이런 글이 있었죠. 이 나라는 약속을 조립하고 납기를 신념으로 만든다. 오늘 도크에서 3만 통급 유조선이 진수됐다. 계약 후 11개월 단 하루도 늦지 않았다. 용접공들은 밤 10시까지 일했고 새벽 5시에 다시 왔다. 그들에게 납기는 명예였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형으로서 최악이었죠. 동생의 열정을 무시했고 그의 확신을 조롱했으며 그가 본 미래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리처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흡입한 용접 분진 때문이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형, 내가 옳았어요. 한국은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게 동생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야 저는 그 노트를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죠. 리처드는 30년 전 이미 모든 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형, 이 나라는 언젠가 바다를 지배할 겁니다. 30년 뒤엔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울 거예요.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념을 증명하는 거예요. 황당하다 생각했던 문장들이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 저녁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회담은 그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앵커의 눈이 커졌죠. 프로듀서가 급히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87분 동안 미국은 역사를 바꾸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미국 전역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죠. 하지만 이건 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 경주에서 열린 회담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난 자리였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장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죠. 미국의 핵우산은 고맙지만 우리에겐 자주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배석자들이 긴장했죠. 우라늄 농축,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시설도 준비됐습니다.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소리마저 죽인 듯 했죠.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10초 정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배석자들을 모두 내보냈죠.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87분의 공백이 시작된 건 말입니다. 회담이 끝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악수를 나눴죠. 하지만 공동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보도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분 뒤 트럼프의 계정에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혼란스러워했죠. 동맹국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이라니.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핵추진 기술 이전을 뜻했죠.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핵기술 통제의 벽이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87분 동안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담보도 자료는 사라졌죠.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문서를 뒤졌죠. 백악관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승인 발표와 함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위대한 부활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 외쳤죠. 일자리가 돌아온다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그 낡은 시설이 어떻게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거죠? 1990년대 이후 제대로 된 군함 한 척 건조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소유권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국 기업 소유였습니다. 정확히는 한화오션,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국조선소가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미국의 부활은 사실 한국 기술의 미국 진출이었던 겁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도 그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도 모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규모를 확인했죠. 세계 선박 수주 1위, 점유율 43%. 울산 현대중공업 도크는 길이 672m, 폭 92m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정밀함과 속도, 품질과 납기를 모두 장악한 완벽한 체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동생 리처드가 남긴 노트가 거기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나라는 약속을 조립하고 납기를 신념으로 만든다. 리처드의 글씨였습니다. 30년 전 그가 본 한국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약속을 조립한다. 납기를 신념으로 만든다. 동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바꿀지 말입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리처드의 기록이 이어졌죠. 오늘 도크에서 3만 톤급 유조선이 진수됐다. 계약 후 11개월 단 하루도 늦지 않았다. 용접공들은 밤 10시까지 일했고 새벽 5시에 다시 왔다. 그들에게 납기는 명예였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명예. 그들에게 납기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신뢰였고 기술의 증명이었으며 생존의 방식이었죠. 리처드는 계속 썼습니다. 한 선배 과학자는 책상을 치며 통곡했다. 우리는 단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왜 멈춰야 하는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꿈은 묻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못 이루면 제자들이 못 이루면 그 다음 세대가 완성하자. 이 꿈을 절대 잊지 말자.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잔량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800억 달러어치였죠. 이건 미국 전체 조선업 매출의 1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기술력의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죠. 미국은 한 척 만드는 동안 한국은 10척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일정을 못 지키는 동안 한국은 납기를 신념으로 지켰습니다. 저는 핵잠수함 추진 원자로 기술을 찾아봤습니다.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했죠. 고농축 우라늄. 이건 핵무기 제조와 직결된 민감한 기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부분을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농축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죠.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된 자료만 봐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허락하든 안 하든 한국은 자체 기술로 해낼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경주회담은 허락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한국은 이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이 조선소는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해군 조선의 핵심 거점이었죠. 여기서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한국 기술이 미국 국방의 중심부로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통제는 이미 역전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해결료 위기였습니다. 정확히는 농축 우라늄 수급 문제였죠. 미국은 매년 45억 달러 규모의 농축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자체 생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중 20% 이상이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니. 핵무기 최강국이 원전 기술의 선구자가 정작 연료는 적국에서 사오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수입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미국 의회는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제재의 일환이었죠. 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2028년까지 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당장은 금지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대체 공급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해봤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라늄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원전 92기 중 적어도 18기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합니다. 전력 생산량의 약 15%가 날아가는 거죠. 겨울철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시설 가동률이 떨어지고 가정용 전기료가 폭등하며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갈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심장부가 적국에 노출된 상황이었죠. 초강대국 미국이 러시아의 목줄을 잡힌 셈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끊으며 압박했죠.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언제든 우라늄 수출을 제재 카드로 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올가미에 넣은 셈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해야 하는데 러시아 없이는 원전을 돌릴 수 없는 모순. 이건 전략적 실패였죠. 트럼프는 이 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동맹,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력을 갖춘 나라.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자체 수요도 감당 못했고 중국은 경쟁국이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원전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1974년 체결된 이 협정은 한국의 핵활동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불가능했죠. 재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50년간 이 굴레 속에 있었습니다.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연료는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 독립적인 핵 주권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겁니다. 경주 회담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뭐라고요? 백악관과 청와대가 비공개 실무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주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입니다. 5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미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권한, 한국이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권리가 드디어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전문가들은 40% 이상으로 봅니다. 트럼프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회 내 강경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싱크탱크에서 반대 보고서를 냈고 일부 언론은 경고 기사를 쏟아냈죠. 한국에 핵 주권을 주는 건 위험하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저는 한 토론회의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반대파 대표로 나온 전직 국무부 관계자가 공격했습니다. 톰슨 교수, 당신은 한국을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핵기술은 통제돼야 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제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그래도 농축은 다릅니다. 이건 핵무기 제조와 직결된 민감한 영역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원할 뿐이죠. 당신은 현실을 모릅니다. 토론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체코에 수출까지 했죠. 농축 기술만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반대파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건 협력이냐 대립이냐 뿐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러시아를 대체할 유일한 선택지였죠. 그래서 87분 만에 핵잠을 승인했고 이제 농축 권한까지 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의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전 기술 수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공개 연구 프로젝트 목록을 입수했죠. 거기엔 농축 원심 분리기 설계 연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완료 단계 90%.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은 허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승인하든 안 하든 한국은 몇 년 내에 자체 농축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법적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실행 가능한 상태였죠. 저는 동생 리처드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2003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과학자와 대화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농축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공개할 순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언젠가 반드시 독립할 거라고. 형, 한국은 연료 독립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게 10년 걸리든 50년 걸리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그 과학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조용히, 꾸준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경주회담은 그래서 의미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통보했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제 선택하라고. 트럼프는 선택했습니다. 대립보다 협력을, 통제보다 파트너십을. 어쩌면 강요당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핵기술 통제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핵연료 주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소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정 개정이 아닙니다. 시대 교체입니다. 시대 교체요? 네. 미국이 50년간 지켜온 핵통제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스스로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앵커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매년 45억 달러어치 농축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그중 20%가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를 제재해야 하는데 러시아 없이는 원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죠.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트럼프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러시아를 대체할 유일한 선택지였죠.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핵연료를 공급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정이 개정되면 가능해집니다. 한국이 상시 농축 권한을 얻는다면 말이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선택했지만 한국은 독립을 얻었습니다. 연료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또다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분석에 동의했죠. 일부 의회 관계자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받아들여집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팔던 우라늄을 이제 한국이 만듭니다. 미국이 통제하던 연료를 이제 한국이 생산합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70년대 한국 관련 기밀 문서가 일부 해제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 시절 한국은 무엇을 꿈꿨을까?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핵개발 프로젝트. 박정희 정부는 1970년부터 1976년까지 독자 핵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는 것. 당시 한국은 절박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불안정한 안보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불확실한 약속.
한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우산이 아니라 자기 방패가 필요했죠. 프랑스와 재처리 시설 도입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름은 재처리 협약이었죠. 캐나다로부터 원자로 기술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76년 미국은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했고 경제 지원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멈춰야 했습니다. 3번의 도전, 3번의 좌절.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며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시도했던 겁니다. 멈춘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25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핵 추진 기술 승인. 트럼프는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독립을 얻었습니다. 50년 수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동생 리처드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1995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과학자와 대화했다. 그는 옛날 이야기를 해줬다. 1970년대 핵 개발이 중단됐을 때 많은 과학자가 울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언젠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고. 나는 그의 눈빛을 봤다. 그건 꿈이 아니라 의지였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과학자들의 의지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꿈이 오늘의 설계도로 부활한 겁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원전 기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설계였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은 그 증거였습니다. 4개 모두 예산 내에서 일정 내에 완공됐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원전 건설에서 납기를 지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으니까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차세대 기술이었죠. 더 안전하고 더 경제적이며 더 유연한 원자로. 한국은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1970년의 실패가 2025년의 성공으로 이어진 겁니다. 중단된 꿈이 진화된 현실로 부활한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복권이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절 핵개발 참여 과학자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타계했지만 몇 분은 여전히 생존해 계셨죠. 그중 한 분과 화상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노 교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죠. 매일 뉴스를 봅니다.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젊은이들이 완성하고 있더군요. 중단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노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좌절했죠. 그날 밤 연구소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모두 울었어요. 한 선배는 소주병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제자들은 성공할 거라고.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과학자들을 키웠습니다. 밤늦게까지 가르쳤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당시엔 불법이라 공개할 수 없었지만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도 했습니다. 집에 가지 못한 날이 수없이 많았죠.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못 이룬 걸 지금 젊은이들이 완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면서도 다음 세대를 믿었던 우리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노 교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봅니다. 한국 원전이 세계로 수출되는 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완성한 겁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 지금 젊은 과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노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꿈을 이뤄줬다고.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멈췄지만 준비했으며 실패했지만 계승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재건했고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부활했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섰고 실패해도 재도전했으며 좌절해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동생 리처드는 그걸 30년 전 봤던 겁니다. 단순히 경제 발전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조선소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문화를 목격한 거죠. 저는 동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리처드, 형이 이제야 이해했어. 내가 왜 그토록 한국을 사랑했는지. 내가 본 건 배와 원전이 아니라 한민족의 혼이었구나. 무너지지 않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꿈을 계승하는 문화. 너는 그걸 30년 전에 봤어.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형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한국에 빠진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내가 본 미래가 진짜였다는 걸. 50년 전 울던 과학자들의 꿈이 지금 현실이 됐어. 1970년의 좌절이 2025년의 승리로 이어졌어.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개발이 아니라 계승이었습니다. 1970년의 꿈이 2025년의 현실로 부활한 거죠. 그들의 핵은 무기가 아니라 존재의 복권이었습니다. 멈춘 역사를 다시 움직인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 마지막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만든 독립 한국의 부상과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학술지 편집장에게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한국 연구입니다. 왜 마지막입니까?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젠 동료입니다. 논문은 한 달 뒤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썼으니까요. 논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강화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다. 한국은 통제 가능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 강국이 되었다. 이제 세계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 구도가 아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삼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캠브리지의 석양이 물들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리처드, 내가 옳았어. 한국은 세계를 바꿨어. 30년 전 동생이 본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형은 이제 증인이야. 내가 사랑한 나라의 성공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승인은 미국이 했지만 독립은 한국이 완성했어. 그게 진실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겁니다. 동생이 30년 전 본 미래, 87분 동안 바뀐 역사, 그리고 통제가 아닌 독립을 쟁취한 나라.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신념으로 만들었고 납기를 명예로 지켰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한국은 또 어떤 불가능을 깰 것인가? 우리는 답을 압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답입니다.